안녕하세요. 온나라 개미가 위대해지길 바라는 남자 메간트입니다. 네, 메간트라는 뜻은 크다라는 뜻의 메가와 개미의 엔트를 합쳐서 만든 닉네임이고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개미 투자자분들께서 위대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떤 닉네임에 대한 얘기를 해달라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피드백 차원에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또 서론이 길다는 피드백이 있었거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저도 또 이번에도 항상 잊지 않고 지나가는 작가 소개 시간인데요. 서세영 작가님이 이 책을 하셨습니다.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나오셨고요. 경제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하셨고요. 2006년부터 키움증권 리서치 센터에서 금융 부분 애널리스트로 활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책은 네,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네, 대한민국 가계부채 보고서. 네, 제목부터 뭔가 쉽지 않아 보이죠? 네, 이 책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한국 가계부채의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먼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경제 주체는 기업, 정부, 이제 가계 이렇게 세 곳으로 분류를 할 수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정부 부채 비율 우리나라 상당히 낮은 편이고요. 기업의 유보율도 엄청 높은 편이죠. 그래서 두 곳은 모두 튼튼한데 우리 가게가 지금 항상 위기의 내관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실 건데요. 보시면 자, 우리나라 그 정부 부채가 생각보다 상당히 튼튼한 편입니다. OECD 국가 중에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가장 낮은 나라 4위입니다. 네, 엄청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죠. 물론 이제 공기업 부채를 통계에서 뺐기 때문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건전한 국가 재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기업을 한번 보실까요? 기업 보시면 네, 재벌 그룹 돈 쌓기 도를 넘었다. 유보율 사상 최대.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기업들이 돈을 배당을 안 해주고 유보하는 것으로 참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압도적인 유보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기업이 벌어들인 돈 중에 이제 배당이나 투자를 하지 않고 기업에 그냥 쌓아둬서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걸 말하는데 IMF 이후에는 기업 내 현금을 쌓아두는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습니다. 아무래도 IMF 때 트라우마가 좀 있어서겠죠. 하지만 그에 비해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가계부채, 네, 가계부채가 진짜 어마어마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 하나로도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자영업자 대출과 전세대금 대출을 제외한 부채만 따져도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OECD 통계를 낼때 자영업자와 전세자금 대출을 빼고 계산하는 데도 이렇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선 위쪽을 보시면 이제 포함했을 때 경우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왜 OECD에서는 이걸 빼고 계산했을까? 이 부분이 어떤 이 책을 간통하는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전세 제도와 아, 전세 제도가 엄청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형태의 어떤 거주 구조거든요. 뭐 전세금을 내고 그 돈을 그대로 돌려받는데 집은 그대로 살 수 있다? 외국인 입장에서 아마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왜냐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집을 사거나 사는 대가로 월세를 지불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전세라는 제도로서 살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전세 월세 매입 중에서 주거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것은 전세입니다, 사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매우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 구조도 한번 볼 필요가 있거든요. 자, 보시면 우리나라 산업 구조입니다. 이게 산업 구조 중에서도 자영업자 비율이 우리나라만큼 높은 나라가 없어요. 거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가계 부채가 어떤 자영업자 부채가 포함돼서 우리는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가계부채 통계치는 구조적으로 상당히 왜곡돼서 나타나는 점이 있습니다. 이 왜곡치를 보정 안 하고 그대로 본다 하더라도 이미 높은 수준인데 거기에 전세 자금하고 이제 자영업자 대출까지 더해져 버리게 되면 진짜 엄청 높은 수준의 가계 부채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이 모든 부채를 그럼 포함시키면 끝나지 않나요? 그것도 또 옳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전세 자금과 자영업자 대출은 일반적인 가계 대출과 움직임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 세계적으로 통계를 낼 때
우리나라 가계부채에 대한 딜레마가 여기서 좀 발생하는 부분이 있죠. 자, 그러면 다음 또 자료를 한번 볼게요. 보시면 이제 어, 어떤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가 곧 터질 것 같다고 항상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이제 가계부채가 1000조 넘었다고 이렇게 난리를 쳤었거든요. 근데 지금 1600조입니다. 네,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우리나라가 1년에 국가 예산이 500조, 지금 많이 늘어서 한 500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3년치 국가 예산입니다. 우리나라를 3년 동안 굴릴 수 있는 돈이 가계부채로 쌓여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가계부채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책이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 이제 가계부채 보고서잖아요. 이제 가계부채에 대한 다양한 각도에서 이제 이 책이 가계부채를 설명하고자 하고 있는데, 이 책에서 집중하고 있는 포인트는 결국 이러한 가계부채가 은행으로 전이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 냉정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개인이 아무리 많이 파산해도 은행이 부실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시스템 전체의 위기로 오지 않고 파산한 개인의 문제로 취급되고 이제 끝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좋게 말하면 투기꾼들이 한강 다리를 가든 말건 이제 뭐 니 탓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고, 나쁘게 말하자면 이제 내 위기 아니니 니들이 알아서 해결해봐라 이런 식의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은행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IMF를 겪으면서 은행 파산에 대한 트라우마를 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이제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도 어렸을 때 아마 IMF 겪었을 때 집안이 이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많이 이제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어떤 제도나 어떤 투자자들의 행태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도 언제든지 망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죠. 사실 뭐 최근에도 뭐 저축은행 사태도 있었고 뭐 펀드도 막 망하고 막 이러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은행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 편입니다. 거기에다가 IMF 이후에 2008년에 리먼 브러더스도 망했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금융 대국인 미국 은행마저도 언제든지 망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이미 충분히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 신화는 이미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고요. 사실 IMF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은행은 절대 안 망한다는 그런 신화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걸 믿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당연히. 네, 그래서 우리나라 어떤 정부나 이제 국민들은 은행의 건전성에 대해서 엄청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로 인해 은행이 부실화되면 그 은행 대출, 그러니까 가계에 해준 대출이 부실하게 되면 은행은 과연 부실해질 거냐는 것에 대한 많은 의문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책은 결론을 어떻게 내고 있냐? 유감스럽게도 가계대출이 부실해지면 은행이 부실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이 책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건전성은 우리나라가 은행이 그걸로만은 평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마 대부분 망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 은행이 이런 식으로 붕괴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이제 겉으로 보이는 어떤 지표들을 많이 얘기하실 겁니다. 압도적인 국가 신용도, 네, 우리나라 지금 사실 일본보다 높죠. 네, 엄청나게 생각보다 우리나라 국가 신용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높은 자기 자본 비율, 그리고 높은 수익성, 뭐 LTV, DTI, 뭐 DSR로 대변되는 압도적인 규제, 다른 나라보다 훨씬 강력한 규제들이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뭐 하나 빠질 것이 없어 보이는 은행의 어떤 안정성이지만, 이 수치들은 앞서 말한 통계적인 함정을 감안하지 않았을 때의 수치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서 똑같은 어떤 수준의 지표를 놓고 봤을 때 국제적으로 비교하기가 조금 무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을 제가 또 이번에도 원포인트로 이제 집어서 말씀드리자면, 가계부채 통계도 전세자금 대출과 자영업자 대출로 인해서 왜곡이 돼 있고, 부동산 가격 지표도 호가 위주로 왜곡이 돼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생각하는 부동산 가격은 실거래가인데, 실제로 대부분의 시세에 반영된 것들은 말 그대로 호가라는 것이죠. 이게 부동산에 내가 집을 얼마에 내놨다가 결국 그게 시세가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물론 요즘에는 조금 바뀌어가고 있는 시스템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여전히 그러한 시스템이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은행 건전성을 평가하는 각종 지표들도 다 왜곡돼 있죠. 담보 가격, 그러니까 집의 가격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서 또 빌려준 돈의 용도를 구분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어떤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집을 사는데 대출을 일으켰다고 한다면 집을 사는 데만 쓸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전세로 준 돈을 뭐 딴 집을 사기도 하고, 뭐 집으로 대출한 돈을 뭐 생활비로 막 쓰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어떤 섞어 쓰는 거에 대한 규제는 좀 작은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표 자체에 문제점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간과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경제학도 결국에는 인문학이라는 점입니다. 이제 경제학을 어떤 수학적인 과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계산이 딱딱 떨어지는 그런 학문 말이죠. 하지만 인문학이기 때문에 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경험으로 의한 예측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사실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인간이 예상 외의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험에 의한 예측을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나라가 특수하다는 것, 앞에서 말씀드렸던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그 자영업자 비중이 높아서 가계 대출이 자영업자 대출로도 많이 전이돼서 사용하고 있다, 이런 점들이 매우 특수한 경우인데, 이런 특수한 상황이 이제 벌어진다는 거는 비교할 대상이 부족하다는 뜻이겠죠. 다른 나라는 똑같은 상황에 놓였던 적이 많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예측의 정확성도 떨어지게 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통계는 특수하다. 그러니까 얘를 찾기가 좀 힘든 어떤 가계부채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떤 안전만 지표들을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입니다. 아, 하지만 그나마 좀 천만다행인 점은 최근 들어서 이제 정부에서 실거래 가격 데이터베이스를 체계하고 각종 부동산에 관련된 지표들을 통합하는 등의 어떤 미로와 같은 각종 기초 데이터 작업들을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현 정부의 어떤 강력한 부동산 통제 정책을 위한 어떤 기초 작업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이러한 부동산 정책의 혁신적인 방향 설정이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초적인 작업들이 완료된다면 좀 더 가계부채나 아니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고 정확한 처방전을 내릴 수 있겠죠. 이 책에서는 최대 장점은 어떤 그 뉴스나 신문에서는 이미 나와 있는 지표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보통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책에서는 가계부채 통계에 어떤 맹점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짚어주고 그 다음에 설명을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이해를 한 단계 더 깊이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물론 단점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특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결론을 내기가 힘들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 이런 책들을 보면서 기대하는 것은, 그래서 부동산이 오른다는 거냐 내린다는 거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원하실 텐데, 그러한 질문에는 아쉽게도 이 답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런 분들께서는 딱 한마디로 정의해주는 답을 원하시는 분들께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고요. 대신 이런 각종 내용들을 익혀서 자신만의 어떤 시장 전망, 가계부채 전망, 부동산 전망을 하시려는 분들에게는 꽤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이제 저는 이제 추천해드리고 싶은 분을 이제 구분을 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부동산에 관련된 용어에 익숙하시고 기초 지식이 있으신 분들이 읽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나오는 책에 대한 내용들이 너무 어떤 전문적인 용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고서 형태를 이제 취하고 있다 보니까 각종 용어나 그런 부분들이 어떤 설명 없이 넘어가는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네이버를 옆에 끼고 네, 검색해가면서 아마 읽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기초 지식이 있으신 분들이 읽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부동산의 뭐 대폭락 시대가 오는가, 뭐 가계 부채발 뭐 위기는 존재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시는 분들께서는 아마 직접적인 대화를 이제 받기가 힘드시니까 조금 그런 분들은 그런 기대는 조금 내려놓으시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배경 지식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알아둔다면 분명히 그런 질문에 대답을 찾으시는데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라는 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책에 대한 한 줄 평을 하자면,
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동산 불패, 뭐 폭등, 네, 이런 뉴스들은 걸러 듣자는 겁니다. 네, 각종 지표들이 이미 많이 신뢰를 잃었다기보다 어떤 왜곡된 통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통계를 바탕으로 한 분석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정확도가 많이 부정확해질 수 있다. 그 통계의 정확한 의미를 먼저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아, 이번 내용은 부채에 대한 내용이라서 조금 비교적 딱딱한 내용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경제책을 읽으실 때 시작은 쉽게 읽히는 책으로 시작하는 것이 이제 흥미를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책들은 거기까지일 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네. 비록 이제 어려운 내용일지라도 꾸준히 보시다 보면 이제 그 속에서 하나의 통찰을 얻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이제 궁금한 점이나 어떤 묻고 싶은 점이 있으시다면 이제 연락처를 남기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밑에 글에다가 이제 이쪽 밑에 글에다가 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어떤 오픈톡 스터디 주소를 남겨놓겠습니다. 네,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얘기를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오시면 이제 환영해 드릴 테니까요. 많이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